고을원님이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화공을 불러 초상화를 그리게 했는데 원님은 화공에게 은밀히 주문하여 자신의 남성미를 과장하게 했다. 그림이 완성되어 갈 무렵 원님의 부인인 마님이 들어와 그림을 보았다. 이복의 화공. 얼굴은 근엄하게 그리고 특히 바지 춤 부분은 아주 웅장하고 불룩하게 그리게.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부라면 그곳이 산만해야 하지 않겠나? 예, 사또. 분부대로 아주 묵직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바지가 터질 듯한 기세로 그려보지요. 부인이 그림을 힐끔 보더니 코웃음을 치는데 어머나, 화공 양반. 그게 뭡니까? 바지에 애호박을 숨겨놓은 도둑입니까? 부인, 이것은 예술적 과장이요. 백성들이 이 그림을 보고 나의 위엄에 고개를 숙이게 하려는 깊은 뜻을 모르시오. 위엄은 무슨? 백성들이 보고 비웃을까 겁납니다. 우리 사또는 기적이 찼나 보다 하고 수군거릴 텐데요. 허허, 부인이 뭘 모르는군. 사내의 자존심은 저 불룩함에서 나오는 법이오. 화공 더 크게 그리게. 아주 붓을 굵게 써서. 화공 양반, 붓질 멈추시오. 그림이란 모름지기 사실에 입각해야 명화가 되는 법입니다. 거짓으로 그린 그림은 가치가 없지요. 아니, 그럼 내 초상화를 밋밋하게 그리란 말이오? 부인은 누구 편이오? 정 저렇게 웅장한 물건을 그려놓고 싶으시면 얼굴을 사또 말고 저기 돌쇠놈 얼굴로 바꿔 그리시지요. 무엇이? 돌쇠. 감히 내 그림에 종놈 얼굴을? 돌쇠놈 물건이 저 그림이랑 딱 맞으니까요. 사또 얼굴에 저런 물건을 달아놓으면 그건 초상화가 아니라 상상화가 됩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 사또는 허언증이 심했구나 하고 비석에 새길 겁니다. 알겠소. 화공 바지 춤은 그냥 평평하게. 아니, 약간만. 오목하게 그리시오. 그래야 고증이 맞지요. 근데 당신은 돌쇠놈을 어찌 그리 잘하시오? 시주를 받으러 다니던 땡쭈 스님이 인적 드문 과부댁에 들러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며 밥값을 할 테니 일거리를 달라고 했다. 과부는 스님의 건장한 체격을 보고 흡족해 하는데 스님, 저희 집에 남정네가 없어 밭이 묵어가고 있는데 오늘 밤 제 밭을 좀 갈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깊고 기름진 밭이라 힘을 좀 쓰셔야 할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소승, 불경 읽는 힘보다 허리 힘이 더 좋습니다. 부인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드리지요. 밤새도록 쟁기질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어머, 듬직하셔라. 그럼 저녁 드시고 채비를 하십시오. 소화되면 시작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부인, 미리 목욕 재개하고 기다리십시오. 제 쟁기는 아주 뜨거우니까요. 밤이 되자 과부가 스님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다. 부인, 왜 밖으로 나가십니까? 안방은 저쪽인데. 밭을 가려면 밭으로 가야지요. 저기 산비탈에 있는 열마지기 자갈밭이 제 밭입니다. 예? 저 돌밭을요? 저는 부인의 안밭을 말한 것인데. 안밭이요? 아, 텃밭 말씀이세요? 텃밭은 이미 다 갈았고 저 자갈밭이 급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다 갈아 놓으시면 쌀을 드리지요. 못하시면 밥값 토해내고 가시고요. 아니, 이보시오 부인. 나는 그런 진짜 농사일은 해본 적이 없소. 밥값 하신다면서요? 허리 힘이 좋다면서요? 쟁기질 자신 있다면서요? 어서 가르십시오. 아이고, 내가 제 꾀에 내가 넘어갔구나. 내 허리가 갈리겠네. 다음 날 아침, 스님이 허리를 부여잡고 기어 나오자 과부가 밥상을 차려 나왔다. 수고하셨습니다. 밭은 다 가셨나요? 다 갈았소. 이제 좀 쉬게 해주시오. 쉴 틈이 어디 있습니까?
밭을 갈았으면 이제 씨를 뿌려야지요. 씨? 씨 뿌리는 건 자신 있어. 드디어 안방으로 가는 거요. 아니요. 저기 창고에 조랑 수수씨앗 2가마니 있습니다. 가서 밭에 골고루 뿌리세요. 우와! 중생 구제고 나발이고 나는 간다. 이 독한 여편네야. 금순이는 시집 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친정집에 한번 가지 못했다. 그날따라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우리 엄니 잘 계시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안 되겠어. 오늘 서방님께 말씀드리고 꼭 엄니를 보러 가야겠어. 그나저나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호랑이가 나온다는데 어쩌지? 아니야, 아니야. 뭐 호랑이가 맨날 있나? 오늘은 없을 거야. 그렇게 금순이는 집으로 가 서방에게 허락을 받고 친정집으로 향하는데 아니고 너무 늦게 출발했나? 벌써 해가 졌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넘어가야지. 그때 소문으로만 듣던 호랑이가 나타난다.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 저는 떡장수가 아니어서 떡이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오늘 밤 내 야식이 돼야지. 금순이는 오금이 저렸으나 당황하지 않은 척 기지를 발휘하는데 그래, 기왕 날 잡아먹으려거든. 더러운 것 먼저 먹어라. 하며 치마를 올리는데 뭐야? 인간의 입은 옆으로 찢어졌는데 무슨 아가리가 위아래로 찢어졌다냐? 더럽게 맛없겠군. 운 좋은 줄 알아. 그렇게 금순이는 위기를 넘겼고 친정애가 어머니를 뵐 수 있었다고 한다. 금자는 순진한 외동딸 달숙이를 시집 보내게 되었다. 그런 딸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얘야, 겁먹을 거 없다. 그냥 서방님이 하자는 대로 잘 따라서 하면 돼. 엄니! 저 그냥 시집 안 가면 안 돼요? 이거사. 내 아비 먼저 보내고 이어미가 얼마나 외롭게 사는 거 봤으면서 그러느냐. 남자는 여자 없으면 못 살고 여자도 남자 없으면 못 사는 법이다. 알겠어요, 엄니. 그리고 첫날 밤 딸이 걱정된 금자는 신혼방 앞에서 서성이는데 그래, 별일 없겠지. 너라도 알콩달콩 잘 살아야 한다. 그때 달숙이 방 안에서 나오는데 엄니! 왜 그러냐? 아니, 너무 깜짝 놀라서. 뭐가 말이냐? 서방님 가슴에 머리카락 투성이에요. 징그러워요. 아이고, 이거사. 원래 사내들은 그런 것이야. 걱정 말고 들어가. 그리고 방에 들어간 달숙. 잠시 후 또 뛰쳐나오는데 엄니! 왜 또 그래? 서방님 배꼽 아래 머리칼 투성이에요. 못 보겠어요. 아이고, 이거사. 사내나 여인이나 똑같아. 얼른 들어가. 그렇게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다시 뛰쳐나오는데 엄니! 아, 또 왜? 우리 서방님이 요괴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다리가 3개란 말이에요. 저 시집 물러주세요. 안 갈래요. 그래, 그래? 내 맘 알겠다. 그렇게 하고 내일부터 새아버지 맞이할 준비하거라. 어느 마을 효자 봉식이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그는 끼니를 거를 정도로 가난했지만 어려서부터 어머니에 대한 효심만은 지극했다. 어머니는 그런 효자 봉식이를 마음속으로만 아꼈고 아비 없는 후레 자식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엄하게 키웠다.
종아리 걷거라.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디 불량한 녀석들하고 어울려 다니며 이 어미 속을 썩이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잠시 어울렸던 것뿐입니다. 이제는 이 어미에게 말대꾸를 하려는 게냐? 어서 종아리 걷거라. 해초리로 따끔하게 혼내주겠다. 봉식의 어미는 봉식이게 종아리를 걷게 한 뒤 목침에 서게 했고 따끔하게 봉식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무리 매를 맞아도 울지 않았던 효자 봉식이 서럽게 우는 게 아닌가? 아니, 왜 보이지 않던 눈물을 보이는 게냐? 그렇게 아픈 게냐? 전에는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면 무척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저를 잘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 고맙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머니가 늙으셔서 기력이 쇠하신지 내가 하나도 아프지 않으니 어찌하니 슬프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도 아프지 않았구나. 네, 어머니.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 나도 많이 늙었구나.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이제 회초리로는 버릇을 못 고치겠네. 엎드리거라. 어머니! 어느 마을 산문턱에 호랑이 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강이라는 외아들을 키우는 과부 명심이가 살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과부가 되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라진 후 홀로 강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답니다. 아들아, 어미 심부름 좀 다녀오거라. 예, 알겠어요, 엄니. 그래?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아들은 명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마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이의 집마당에 누가 봐도 맹수에 물린 것으로 보이는 고라니가 놓여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커다란 멧돼지가 놓여 있기도 하였습니다. 엄니 또 있어요. 또 산짐승을 물어다 놨어요. 그래? 덕분에 그런 날이면 마을 잔치가 벌어지기도 하였지만 도대체 누가 짐승을 잡아다 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호랑이 짓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강인회에다가 자꾸 이런 고기를 가져다 두는겨? 그러게 말이오. 우리야 좋다만. 근데 저번에 노씨가 봤다는데 호랑이가 물어다 놨다는 말도 있던데 정말이오. 진짜라니까? 거 술 좀 더 가져다 드려요? 그럴 때마다 강이 어머니는 화제를 돌리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에 강이가 혼비백산하여 집으로 뛰쳐왔습니다. 강아, 무슨 일이니? 왜 그래? 엄니! 호랑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였지만 호랑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이의 뒤편에 커다란 호랑이가 떡 버티고 서서 강이 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강이가 깜짝 놀라 명심의 등 뒤에 서서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었습니다. 명심이가 호랑이를 보고 뭐라 하는 것 같더니 신기하게도 호랑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호랑이가 갔단다. 이제 괜찮다. 그날 밤 어머니가 강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희의 아버지는 문씨였습니다. 문씨는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였는데 특히 주역에 통달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역에 통달하였는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은 몰라도 주역 선생이라 하면 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문주역이라 불렀습니다. 주역에 빠져 지내던 강희의 아버지는 언젠가부터 둔갑술을 익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신통하게도 조금씩 둔갑술을 익히게 되었고
급기야 가장 어렵다는 호랑이 둔갑에 성공하였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아수라 발발타. 도리도리 뱅뱅. 호랑이로 변신하여 제석산을 한다름에 뛰어오르는 재미에 빠진 강희 아버지는 틈만 나면 남들이 다들 자는 밤중에 호랑이로 변신하여 먼 마을까지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들어와 둔갑을 풀고는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주역이 능통하다 하여 멀리서까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사주를 봐주면서 강희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점차 조는 일이 잦아졌고 멀쩡하게 손님의 사주를 보다가도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점차 손님의 발길은 끊어지고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강희 아버지, 얘기 좀 합시다. 도대체 어쩌자는 거요? 어디다 정신을 팔고 있기에 그러는 거요? 손님들 앞에서 졸기나 하고. 그러니 누가 당신한테 사주를 보겠소? 어린 강희가 불쌍하지도 않소?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들 셈이오. 대답을 들으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방적인 잔소리를 늘어놓는 아내를 뒤로하고 강희 아버지는 또 다시 낮잠을 자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생각한 명심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몰래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는 남편이 몰래 밖으로 나가는데 잠든 척하고 있던 아내가 몰래 따라 나가보니 남편이 주역책을 꺼내 뭐라고 주문을 외우더니 놀랍게도 호랑이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아수라 발발타. 도리도리 뱅뱅. 깜짝 놀라 방으로 돌아온 명심은 밤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새벽이 다 되어서야 남편이 기진맥진하여 돌아오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되자 명심은 점차 화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남편이 어김없이 호랑이로 둔갑을 하였고 나가자마자 명심은 주역책을 불태워버렸다. 다 이것 때문이야. 이게 뭐라고? 호랑이고 나발이고 뭐하는 짓이야? 그런 줄도 모르고 새벽녘에 돌아온 남편이 다시 사람으로 되기 위해 책을 찾았으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책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하여 이리저리 책을 찾는 도중 그만 날이 새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깊은 한숨을 뒤로 한 채 호랑이로 둔갑한 남편은 제석산으로 올라가 그곳에 동굴을 판 후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둔갑술에 빠져 지내는 남편이 밉기는 하였지만 자신 때문에 호랑이로 변해버린 남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졸지에 아빠를 잃어버린 강희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명심 역시 후회와 탄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호랑이는 아내와 아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가끔씩 짐승을 물어다가 주었고 그러나 명심이가 노려보면 꼼짝없이 꼬리를 내리고 제석산으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호랑이가 제 아버지란 말입니까? 그렇단다. 어머니한테 호랑이가 된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강희는 어머니 몰래 제석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석산 중턱에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곳에 지난번에 본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강희가 다가오는 것을 본 호랑이가 반갑게 다가오더니 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강희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강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주역을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되돌릴 방법은 주역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역이라면 지긋지긋하다는 어머니 몰래 공부를 하자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꼭 아버지를 인간으로 되돌리고야 말겠어. 아버지,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꼭 인간으로 돌려놓을게요. 그렇게 10년을 공부하였고 강희 역시 돈값술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강희는 공부를 하는 틈틈이 제석산에 올라 간단한 돈값술을 호랑이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강희를 바라보는 호랑이의 눈빛은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더 공부하니 강희는 예전 아버지 수준의 둔갑술이 가능하였습니다. 강희 역시 호랑이로 둔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아수라 발발타. 도리도리 뱅뱅. 어머니, 이제 되었어요. 이제 아버지를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난데없이 아들이 아버지를 되돌릴 수 있다고 하자 명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을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아들 역시 아버지처럼 주역책을 보며 둔갑술을 공부했다는 사실이 끔찍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이놈아. 그동안 주역을 공부했단 말이냐?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남편을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돌린단 말이니? 제가 둔갑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변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더니 아들은 어머니께 자신의 둔갑술을 보여주기 위해 마당 한 구석을 살폈습니다. 마침 닭 한 마리가 다가왔고 뭐라 주문을 외웠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아수라 발발타. 도리도리 뱅뱅. 그러자 닭이 갑자기 강아지로 바뀌었고 다시 주문을 외우자 강아지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머니 얼른 산으로 올라가시죠. 강희의 둔갑술 실력을 본 명심이는 강희와 함께 서둘러 제석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호랑이는 숨을 거두고 쓰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보. 아버지, 아니 호랑이의 주검 앞에서 통곡을 한 두 사람은 호랑이를 장사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강희는 곧바로 주역책을 불사르고 어머니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